온라인 계약이 현실화됐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계약이 진행됩니다. 수능은 2주 연기해 12월 3일 실시됩니다. 기준 없이 발표부터 서두른 기본재난지원금을 두고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맞벌이긴 한데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복지로 사이트는 문의 폭주로 마비됐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구제역 파동 이후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소비 역시 6% 감소해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고 설비 투자는 4.8% 감소했습니다. 박사방에 돈을 내고 들어간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닉네임 15,000개를 토대로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선거구 12곳에 대한 TV조선 여론조사 오늘도 이어갑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선 김기현 통합당 후보와 남구의원 출신 박성진 민주당 후보가 격돌하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외래 환자가 하루 10,000명에 이르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인실에 입원한 9살 여자아이인데 응급실 방문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도무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고심 끝에 일단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대학 수학능력시험도 2주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학교에 가지 않고 컴퓨터에 접속해 수업을 듣게 되는데 각 가정마다 여건이 다 다르고 특히 저학년의 경우는 부모님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신은서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교육부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 카드를 꺼내든 건 학습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입니다. 감염병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원격 교육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계약은 4월 9일 중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일까지 학년별, 학교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개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연기돼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은 가중되게 됐습니다. 대입 일정도 줄줄이 미뤄집니다. 내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올해 12월 3일로 2주 연기됐습니다. 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늦춰졌고 수시, 정시 원서 접수 등 다른 대입 일정도 조정돼 다음 달 확정됩니다. 한 달 넘게 발생한 학습 공백이 원격 수업으로 보충될지 고3 수험생들은 불안합니다. 부담감이 많이 클 수밖에 없죠. 3학년 때 만회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 시간도 짧고 또 수행평가를 준비할 시간도 짧고. 고3 학생들이 충분한 수능 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비교과 활동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부터는 온라인과 출석 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그러나 당장 원격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원격 수업이라는 걸 해본 경험도 거의 없고 장비도 시설도 지금으로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학교별 계층별 학습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송민선 기자입니다. 인천의 이 학교는 이달 초부터 이미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듣지만 학교에서 듣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수업에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을 준비해 온라인 개학을 한 학교는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원격 수업을 해본 경험도 관련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요. 학교에 이제 와이파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정부는 원격 수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개학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교사들이 장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한 게 없습니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언급도 아직까지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들에게는 부족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수요 조사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신속한 원격 수업 환경 구축과 장애 학생 등의 교육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정부가 어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 가구의 70%입니다. 그런데 이 70%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월급 기준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까지 다 보겠다는 것인지 또 70% 아래 위로 지급 대상을 나눈 근거는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발표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가 대상이란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기준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이자 등 금융소득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가액까지 반영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사회적 행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또 대상자를 가려가겠다 이렇게. 대상자 선정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재산 기준은 제외하는 방안이 언급됩니다. 재작년 아동수당 지급 때도 소득 하위 90%만 대상자로 가려내려다 혼란만 키운 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많고 좀 넉넉하다면은 이게 좀 각종 아까 말씀하신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엔 좀 긴급성 요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가 있는 재력가도 현재 소득만 적다면 지원금 대상이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 연소득 9만 9천 달러 초과는 제외, 7만 5천 달러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과 같이 지원금의 기준과 대상을 명쾌하게 설정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혼란스럽죠. 내가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되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운영하는 이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접속이 폭주해서 이틀째 이 복지로 홈페이지가 마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유진 기자가 접속을 시도해봤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 오전에는 5시간가량 대기해야 한다고 뜨더니 오후에는 접속이 아예 제한됐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합친 소득 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 보려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불명확한 지급 기준에 시민들은 답답합니다. 저희도 맞벌이긴 한데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좋긴 하겠지만 나라가 걱정이 되네요. 꼭 필요한 사람만 줬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합리성과 시급성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까지는 지급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을 구제할 보완책도 준비 중입니다.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나 이러한 것들을 소득 급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이의 신청을 통한 구제의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주는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2인 가구 시는 가구 총 가구원의 소득 금액이 세전 금액으로 299만 1,000원 이하셔야 돼요. 지자체마다 지급 금액과 요건이 달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가 이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9조 원 조금 넘습니다. 그 가운데 7조 원은 정부 곳간을 열어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자체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장 일부 지자체가 우리는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 역시 그리 간단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입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로 보완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지자체도 최소한 20%는 부담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20% 분담 원칙에 따르면 1,45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미 1,856억 원을 지원해 살림살이가 빠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정 상황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재원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보전해주겠다고 독려했다면서 이제와 20%를 최종 부담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내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 생각 그리고 여당 생각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도 보시는 것처럼 다릅니다. 여야의 생각 차이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더 이상 빚을 내는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 추경을 중심으로 9조 1천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충당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설 수 있도록 막판까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의중이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재정 투입이 무리라는 기재부의 뜻이 여당에 밀리자 홍 부총리는 기록에라도 반대 의견을 남겨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치적으로 이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충분하다며 추가 지원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저 역시 좀 아쉽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 다시 긴급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은 빚내서 만든 일회성 현금 지원은 다음이 없다며 예산 재조정을 주장했습니다. 뼈를 깎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바로 제시하신 예산 재조정입니다. 곧바로 뺏기셨습니다, 정부가. 유엔 제재 등으로 사실상 쓸 수 없는 남북 관련 예산과 SOC 예산, 3에서 5%의 불용 예산, 여기에 정부 부처 운영비 등을 돌리면 전체 예산 512조 원의 20%인 100조 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이제 실물 경제 수치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해서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6%, 설비 투자도 4.8%나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행업이 마이너스 45%, 항공 여객업은 마이너스 42%로 직격탄을 맞았고 자동차 생산도 28%나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기업인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이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지선호 기자가 현장으로 나가서 이 수치들이 뭘 뜻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차고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공항버스 254대 가운데 90%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기사 500명이 운전대를 놓고 집에서 쉬게 됐습니다. 한 대당 100만 원가량 수익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데 현재 30에서 35만 원 정도. 현재 상태로서는 2개월 정도만 버틴다고 해도. 공항에서 시내를 오가던 택시기사들은 이제 하루에 한 팀 손님을 태우기도 힘듭니다. 이제 하루에 한 10만 원, 15만 원 됐는데 요즘에는 뭐 한 몇 사람 태우면 못 태우니까. 공항철도는 내일부터 직통열차 운행을 중단합니다. 제가 직접 열차를 돌아다니면서 승객 수를 세어봤는데 255개의 자리 중에서 승객은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평균 19만 명에 달하던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주 9천 명까지 급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생존 위기를 호소합니다. 이 음식점은 최근 종업원 5명을 모두 내보내야 했습니다. 주중에는 어떤 때는 뭐 하나도 못 팔고 들어가고 어떤 때는 한 2팀, 칼국수 한 3-4개 그 정도에. 항공사와 공항 입점업체들의 코로나19 타격에 관심이 몰려있는 사이 공항 주변 경제 생태계엔 걷잡을 수 없는 고사 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경기도 북부의 대형 종합병원인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이나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발생한 병동과 응급실을 긴급 폐쇄한 데 이어 내일부터는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가톨릭대 성모병원입니다. 이 병원 8층 일반병실 1인실에 입원해 결핵 치료를 받던 82살 A씨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결핵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 중이어야 해서 거기 계셨는데 이제 확진이 된 거죠. 지난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75살 B씨도 어제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이 환자들과 접촉이 의심되는 병원 직원 등 512명을 검사했더니 간호사와 간병인 등 7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확진자와 그 뒤에 생긴 7분하고 어떤 관계냐, 역학조사에 의해서만이 확인되고 공표할 수가 있어요. 보건당국은 환자와 의료진 등 2,400명 전체로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병원 측은 어젯밤 8층 병동과 응급실을 긴급 폐쇄한 데 이어 내일부터는 병원 전체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병원에선 의사 C씨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28일까지 외래 진료를 받습니다. 토요일 날 진료만 안 하셨어도 그 환자하고의 2차 감염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당국은 밀접 접촉한 142명의 검체를 채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의정부 성모병원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9살 여자아이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어디서 감염됐는지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네, 서울 아산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9살이라면 아마 소아과 병동에 입원해 있을 것 같은데 병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13층에 있는 소아병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병동은 폐쇄됐고 안에서는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입원해 있던 9살 여자 어린이는 오늘 오후 4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이는 지난 26일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 아산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원 전 이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온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한 게 알려져 다시 검사를 하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환자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을 포함해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들은 음압병실에 격리됐습니다. 병원 측은 접촉한 모든 사람을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명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병원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폴란드 사람이 자가격리 기간에 집 주변의 공원과 편의점, 병원을 활보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 추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공원입니다. 주택가 근처라 산책하는 주민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입니다. 폴란드인 확진자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이던 지난 21일과 22일 이 공원에서 애완견과 1시간 정도 산책을 했습니다. A씨는 같이 살던 B씨가 지난 12일 확진되면서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격리 시켜놨대는데 따라다녔어요. 가가지고 데리고 가다 여기 돌아왔어요. 하지만 A씨는 이 기간 근처 편의점을 19번 방문했고 이 가운데 3번은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A씨는 중앙대병원에 입원한 확진자 B씨를 만나려고 병원도 찾아갔습니다.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에서 집에만 있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산구는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분이 고발된 거는 수칙을 위반한 거예요.
어제 오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기도 수원시도 자가격리 기간에 스크린 골프장을 가는 등 4개 도시를 돌며 23명과 접촉한 30대 영국인 남성을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일이 빈발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숫자에 비하면 이건 아주 일부의 경우일 뿐이죠. 대부분은 당국의 지시에 잘 따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해외 유학 중에 일시 귀국한 딸이 확진 판정을 받자 운영하던 가게 이름을 공개하고 문을 닫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민자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인터뷰는 전화로만 했습니다. 경북 울진군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대수식품입니다. 매대는 천막이 쳐졌고 가게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업주 최영만 씨는 지난 29일 해외 유학생인 딸이 확진 판정을 받자 즉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최 씨는 또 자신의 가게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혹시 모를 2차 감염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제 그 문을 닫아 놓은 거지. 어차피 그 시골이다 보니까 내가 대수식품이라고 감추어도 금방 알 거고. 최 씨는 지난 20일 딸이 프랑스에서 귀국하기 전에 필요한 생필품도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귀국한 유학생은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 8일 동안 집 2층에서 혼자 생활하며 가족과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딸은 공항에서 울진 집까지 돌아오는 길에 마스크를 끼고 최대한 접촉을 줄였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내려가지고 카드 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한마디 그것만 하고 딱 내렸어요.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 접촉자인 유학생 가족과 택시기사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딸은 지금 경북 문경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코로나19 증세가 있는데도 제주도를 여행한 가족이 어제 제주도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국민 정서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또 다를 수가 있어서 오늘은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일단 제주도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억 3천여만 원 정도입니다. 제주도와 업체 2곳 그리고 자가격리자 2명 등이 소송을 낸 건데요. 자, 제주도는 방역비용 손실을 그리고 업체는 영업 손실액을 자가격리자들은요 이 소득 손실액들을 각각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고발을 한 것은 아니고 제주도와 또 관련 업체들이 이번 피해를 물어내라 이런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들 모녀가요 제주를 여행할 당시에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돌아온 날이 3월 15일인데요. 정부가 미국에서 온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한 시점은 3월 28일입니다. 예. 딸이 미국에서 입국했을 때는 이 자가격리는 권고 사항이었지 강제성은 없어서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게 없는데 손해배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기 때문에요. 이 모녀의 고의와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제주도는요. 여행 첫날부터 딸이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 딸은 당시 의무적인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나 정부 당국도 의무조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그 모녀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 비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총손해에서 한 30%에서 50% 정도를 이제 부담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정부가 좀 더 일찍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면 이런 없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은 좀 남는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면 이건 분명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까? 예, 분명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용산구가 폴란드인을 고발한 경우도 그렇고요. 충청남도가 고발한 70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이 둘은 자가격리 대상인 상태에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경우는 우리 공동체를 함께 지킨다는 시민의식이 좀 더 중요할 겁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보려고 박사방에 돈을 내고 들어간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닉네임 15,000개를 토대로 강제 수사에 돌입한 데 따른 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공익요원을 시켜서 연예인 개인정보도 빼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방 중 하나인 일명 홍보방입니다. 성착취 영상 등을 볼 수 있다며 유료 가입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조주빈에게 돈을 송금했던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박사방에 있던 닉네임 15,000개를 확보하고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신원 파악에 나선 사실을 공개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수하면 추후 재판을 받을 때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주빈이 연예인 개인정보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인 공익근무요원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이렇게 확보한 연예인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박사방에 올려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직원이 자리가 비었을 때 이제 직원 아이디를 뭘 들어가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조주빈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인용해 협박하는 등 범죄에 활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은 앞서 증거 확보를 위해 조주빈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죠.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현금이 오갔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데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이나 사내 기자들에게 밝힌 설명에서 조주빈에게 금품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달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 현금 거래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다른 사기 행각 당시에도 주로 현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웅 씨를 속여 1,500만 원을 가로챌 때도 지시한 장소에 돈을 두도록 했습니다. 조주빈은 앞서 박사방에서 손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박 사장 심부름을 왔다고 하면 사장 비서실에서 화물 승강기를 이용해 사장실로 안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조주빈이 하수인을 시켜 손 사장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은 손 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방식을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주빈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건넸을 수도 있지만 손 사장도 거래 내역이 남기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 차례 손석희 사장을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옛 고교 담임교사에게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한 조주빈의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 씨가 옛 은사에게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던 바로 그 시기에 대학에서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등 외부에 보인 생활상은 바른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하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가 다니던 경남의 한 대학교입니다. 지난 2015년 입학한 강 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전인 2016년 12월까지 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강 씨는 이 대학을 다니던 2년 동안 63시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졸업 기준인 24시간보다 2배 넘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주로 독거노인을 돕거나 헌혈의 집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1학년 2학기에는 학년 대표인 이른바 총대를 맡았습니다. 저희는 이 학생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봉사활동도 착실하게 하지. 1학년 총대도 했지. 강 씨는 평균 학점 3.74점인 성실한 대학생의 겉모습과는 달리 이때부터 고교 담임교사에 대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칠 무렵인 2015년 11월부터 시작한 살해 협박 문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이후인 2017년 12월까지 모두 16차례에 달합니다. 대학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 씨는 변호사를 통해 고교 시절 담임교사 협박건에 대해서는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정부가 기밀 해제된 30년 전 외교 문서를 공개했는데 정작 그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임수경 방북 사건은 빠져 논란입니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의 내용과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문서 공개에서 빠졌다 이렇게 밝혔지만 해당 사건을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기밀 해제에서 제외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30년이 지난 1989년 외교기밀문서 약 24만 쪽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장 시끄러웠던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 관련 문건은 빠졌습니다. 외교문서 심사 과정에서 비공개가 결정된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문건엔 임수경이 판문점으로 들어올 때 미국과 협의했던 내용 등이 포함됐다며 개인정보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수경은 방북 당시 일반적인 베이징 경로가 아니라 도쿄와 서베를린, 동베를린, 모스크바를 경유했습니다. 해외 공관에서 임수경의 방북 과정과 방북을 도운 사람들의 행적 등을 문건으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의 과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이 관여돼 있고 총선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어 부담이 됐을 거라 했습니다. 당시 전대협 의장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임수경 방북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공개로 판정된 외교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가 이루어집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논란 속에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청와대 전 특감반원 A씨의 아이폰이 봉인 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당장에 난공불락이던 아이폰은 대체 어떻게 해제된 것인지 궁금증이 쏟아졌고 또 아이폰이라는 핵심 물증이 해당 특감반원이 왜 울산에 갔는지 또 누구로부터 압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가능할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지난해 말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인 검찰 수사관 A씨의 빈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 직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 유족들은 조문원 직속상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A씨를 아꼈다고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유서에 가족에 대해서 잘 배려해달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A씨가 남긴 건 메모지 9장과 특감반원 시절 쓰던 아이폰. 하지만 이 핵심 물증은 철옹성이었습니다. 이 아이폰의 잘못된 비밀번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비밀번호 입력까지 1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틀린 번호를 입력하면 다음 입력 시간까지는 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너 번 틀리면 잠겨요. 더 틀리면 더 잠기고 10번 정도 틀리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워버려요. 강력한 보안에다 6가지 비밀번호의 경우의 수는 무려 560억 개. 이 A씨의 아이폰이 유족과 경찰 참관 하에 봉인 해제된 건 지난 30일. 극단적 선택 후 119일 만입니다. 난제를 푸는데 동원된 건 검찰이 4, 5년 전 구매한 이스라엘 군수업체의 소프트웨어. 암호 입력 사이 시간을 단축하고 데이터 삭제를 막아준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A씨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 지휘하에 A씨가 울산에 간 건 지방선거 5개월 전인 2018년 1월.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하지만 당시 청와대가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 상황 확인차 특감반원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A씨는 이에 대한 소환조사 3시간 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마지막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노 실장의 고래고기 주장은 사실인지, 또 A씨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물어봤다는 민정실 인사는 누구인지, 아이폰이 풀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게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 사안이라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3명이 지난 1월 기소됐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강행해
전대미문의 파문을 일으켰죠. 청와대에서 벌어진 의혹투성이의 실체와 고인이 못다한 얘기들을 아이폰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4.15 총선 저희가 선정한 관심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울산 남구 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총선 때 불과 1,600여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곳인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먼저 저희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와 무소속 송철호 후보와의 격차는 2.33%포인트였습니다. 송 후보와 민주당 임동욱 후보 간 단일화가 성공했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접전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박성진 후보, 통합당 김기현 후보의 지지 의사를 물었습니다. TV조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29.3%가 박성진 후보를, 55%는 김기현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성진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보다 3%포인트가 낮았고 김기현 후보는 통합당 지지율보다 11.3%포인트 높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김기현 후보가 박성진 후보를 앞섰는데 특히 50대와 60세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선호하는 비례대표 정당 순서는 미래한국당 36.8%가 선두였고 더불어시민당 13.4%, 정의당 9.9%, 열린민주당 5.9%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에 의뢰해 울산 남구을 지역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3월 29일 하루 동안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울산은 아시는 것처럼 화학, 조선, 자동차 공단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구을에는 석유화학공단이 있어서 경기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그 현장을 돌아보며 유권자 그리고 두 후보를 만났습니다. 이곳 울산 남구에 있는 석유화학공단은 동구의 조선, 북구의 자동차와 함께 울산 경제를 떠받치는 3대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 불리던 울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지만 울산 상인들은 생계가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지금 손님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줄어들었고 지금 말 그대로 좀 심각합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 먹고 살도록 좀 해주이소. 그래서 후보들의 공약도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 차례 구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는 대구 부산과 연결되는 KTX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KTX를 통해 방문하는 관광객은 울산 경제의 지대한 기여를 해낼 것입니다. 몰락한 울산 남구의 상권을 살려내고 4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김기현 후보는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힘있는 야당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망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근곤일척의 싸움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번 총선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했지만 공단으로 젊은 층 유입이 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보수적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는 조금씩이라도 진보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부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지금 대처가 늦은 것 같아요. 야당이 더 지금 잘할 것 같지 않나 싶고. 결국 선거 결과는 인물론과 여야 심판론이 좌우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울산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선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가 바로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죠. 과거 방식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여야 각 당이 미디어와 SNS를 통한 선거 전략을 짜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선거 전략 문건을 저희가 입수해 봤더니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선거를 한일전 프레임으로 끌고 가야 한다. 통합당이 구태 막말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라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경쾌한 로고송은 듣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차분한 유세 지침에 따라 율동 없는 유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송도 잔잔한 노래를 골랐습니다. 선거운동보다 국민의 안전과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 캠프에 배포한 선거 유세 매뉴얼에는 미래통합당을 구태 막말 정당으로 강조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원 복집에 피가 흐른다거나 통합당이 일본에 굴종적이라며 이번 선거를 한일전이라 부른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공식 문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통합당은 반발했습니다. 제목은 매뉴얼이었지만 구차한 변명과 근거 없는 궤변으로 가득한 네거티브 전략 보고서였으며 과로로 입원 중인 이해찬 대표는 곧 퇴원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 출정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당에 합류하기 전 공천을 비판하면서 껄끄러웠던 태영호 전 공사와 이틀 연속 만났고 유승민 의원도 친박계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 선거 전략의 일단을 보여주는 움직임들이죠.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구민 이름으로 출마한 서울 강남갑 태영호 후보의 사무실. 힘내라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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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위원장이 연이틀 태 후보를 만나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만 동대문과 고양, 김포, 서울 강서까지 5곳을 방문했고 어제는 서울 송파와 강동 지역 후보 6명을 지원했습니다. 121석이 달린 수도권에 총력전을 펴는 겁니다. 메시지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자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나라를 겪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민심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도 김 위원장은 수도권을 집중 공략해 민주당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지난 3년이라고 보는 세월 동안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유승민 의원도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인천 부평갑 정유섭 후보 등 수도권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 의원은 4년 전에 민주당이 잘해서 진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만과 자만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한편 인천 연수갑 정승현 후보는 유 의원에게 인천 촌구석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가 인천 비하 논란이 일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대구 의료봉사 활동 이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내일부터 2주간 400km 국토 종주에 나섭니다. 기득권 꼼수 정치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비례정당인 국민의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가 관심이죠.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2017년 19대 대선 때 배낭을 메고 전국을 누비는 뚜벅이 유세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번엔 총선을 앞두고 400km 국토 종주에 나섭니다. 기득권 정치에 맞서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전국 종주는 기득권 정치 세력의 꼼수 위장 정당과 맞서 싸우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일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출발하는데 국민의당은 언행일치 안철수라고 적힌 유세버스도 공개했습니다. 안 대표는 비례정당 창당을 탐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대통령 인사권 남용과 수사 무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예,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들어간 여야의 움직임을 살펴봐 드렸는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게 민주당의 선거사령탑인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인연입니다. 나이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번 총선이 세 번째 맞대결이라고 해서 과거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인연이라기보다는 악연에 가깝군요. 두 사람 언제 첫 인연이 있었습니까? 예, 첫 대결은 32년 전이죠. 1988년입니다. 그때 13대 총선에서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요. 일단 먼저 한번 포스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기호 1번 민정당의 김종인 후보입니다.
48살 나이에 이미 재선이었던 김종인 의원의 첫 지역구 도전이었습니다. 새 시대에 걸맞는 참신함과 전문성을 갖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는 이런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예, 김종인 당시 후보도 상당히 젊습니다만 바로 옆에 아주 얼굴이 날렵하게 보이는 그 청년이 바로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군요.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예, 당시 36살이었는데요. 예. 기호 3번 평화민주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민청학년 사건하고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겪은 징역 1억에다가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 시민생계 보장과 독점 재벌 반대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당시 이때 기억이 생생한데 자, 12살 사이 띠동갑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첫 대결의 승자는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3파전 선거에서 31%를 얻었는데 27% 득표한 김종인 후보를 이렇게 이겼습니다. 3위는 당시에 15대 국회에서 의장을 지냈던 통일민주당의 김수한 후보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거물급 정치인을 경쟁 상대로 준비했는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평민당의 정치인이 당선됐다. 이렇게 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워낙 오래전의 일이군요. 그럼 두 번째 인연은 언제였습니까? 예, 이번에는 한번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볼까요? 당내 그 좌장으로서 보시기에 김종인 대표에게 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십니까? 저에 관해서는 그래요. 저에 관해서는 제가 굳이 이해찬 의원을 쳐야 할 개인적인 어떠한 무슨 감정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4년 전 20대 총선 때입니다. 당시 김종인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당은 이해찬 의원을 공천에서 컷오프 시켰습니다. 하지만 친노 좌정으로 6선 현역이었던 이해찬 의원은 곧 무소속으로 결국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쇄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해찬 대표를 지목했다 이런 거죠. 예, 당시 이제 그 비대위 위원장이었는데요. 예, 당시에 그런 차원에서 해가지고 현재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회고록에서 그 사람, 즉 이해찬 대표죠. 그 사람에 대해 일말의 감정도 없고 당시 공천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 대표는 이제 당선하고 나서 복당을 했고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은 세 번째 대결이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이번 이제 이해찬 대표는 아무래도 지역구 7선 전승이란 타이틀에 본인도 선거 기획 전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거에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1995년도 첫 지방선거에서도 조순 서울시장 당선에 공을 세웠고요. 예. 그리고 반면 여의도 차류에서 킹메이커까지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있는 김종인 위원장도 박근혜, 문재인 두 정부 탄생에 적지 않게 기여했기 때문에 아마 양측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해찬 대표는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예. 아마 내일 밤이나 모레 아침에 아마 퇴원할 것 같은데 모레 2일에 이제 출정식이 있어가지고 다만 이제 의사의 권고를 받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보고받거나 지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쾌유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퇴원해서 선거 현장에 뛰어들면 두 사람의 또 대결이 또 흥미롭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공식 발표된 2,500명보다 많다는 증언이 중국 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한 화물차 기사는 자신이 운반한 유골함이 이틀 동안 5,000기였다면서 관련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거짓말을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유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매체 차이신이 공개한 우한의 한 장례식장 사진입니다. 유골이 500구씩 7줄, 총 3,500여 구가 쌓여 있습니다. 유골함을 나르는 트럭에도 2,500여 구가 실려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유골 5,000여 구를 운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우한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2,535명인데 그 2배 정도 유골을 옮겼다는 겁니다. 新增死亡病例4例，全部为湖北病例；新增疑似病例17例，均为境外输入病例。 소셜미디어에는 우한 주민 수천 명이 유골을 받아가려고 장례식장에 줄선 모습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은 공식 사망자 통계에 검사를 받기 전 숨진 사람과 기저질환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한 의료체계 마비로 병원을 찾지 못한 사망자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한은
4월 8일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될 예정인데 일부 재개장한 상점조차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저장성 주민들을 만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1981년) 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순례자들을 만나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저격을 당했습니다. 총탄은 단 1mm 차이로 교황의 심장을 비켜갔습니다. 교황은 5시간 대수술을 받고 나흘 만에 의식을 되찾자 곧장 감옥으로 갔습니다. 자신을 쏜 터키 청년과 단둘이서 비밀 대화를 나눈 뒤 그를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는 누구든 교황을 뵐 수 있는 일반 아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을 스스럼 없이 가까이 만나는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한 번은 군중속을 다니던 교황이 중년 남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는 신경 섬유종증이라는 희귀병을 앓아서 얼굴이 온통 이렇게 혹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교황은 그러나 남자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축복하고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길에서 만난 한센병 환자에게 입맞춤을 했던 말이죠. 그런데 작년 말에는 손을 움켜잡고 끌어당기는 여성 신도를 뿌리치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많게는 30만 명이 모여들던 성 베드로 광장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광장에 빙 둘러 울타리를 치고 폐쇄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황이 섰습니다. 지난 주말 봄비 뿌리는 어둑한 광장에서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Siamo timorosi, però tu, Signore, non lasciarci in balia della tempesta. 그러면서도 교황은 신문 머릿기사에서도 거창한 포토라인에도 나오지 않지만 용감하게 헌신하며 희망을 퍼뜨리는 보통 사람들의 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마트 직원, 미화원, 간병인, 운송인, 경찰,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일일이 꼽았습니다. Così anche noi ci siamo accorti che non possiamo andare avanti ciascuno per conto suo, ma solo insieme.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희망을 낳습니다. 교황이 말씀했듯 어둠 속에 갇힌 세상에서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거창한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지않아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말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3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교황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날이 더없이 화창했죠. 하지만 내일은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동쪽 지역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인데요. 게다가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9도, 대구 20도, 울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오늘과 비슷합니다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당분간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31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